세아병원의 이상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창한데 제가 오늘 어떤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임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누르지? 다음 슬라이드. 요건가? 요거 옳지. 네. 제일 좋은 게 자연 임신입니다. 제일 좋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물인데 이게 수억 년을 걸쳐서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 요새 의학이 또 발달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 시험관하기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진료하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아기를 가졌어요. 분만을 할 때 자연 분만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 분만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이렇게 유도분만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하면 되죠. 제왕절개 해서 애기 놓으면 됩니다. 쉽죠? 임신도 자연 임신이 제일 좋은데 안 되면은 시험관하기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이 결론을 드리면은 임신을 원하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상의해가지고 맡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 임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억 년에 걸친 하나의 진화된 과정입니다. 그 임신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난자가 있어야 되고 정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난자가 있습니다. 이거 레이저가 어떤 거지? 레이저가 요 노란 거. 여기에 난자입니다. 사람은 포유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난자가 하나만 생깁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다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자가 여러 개 생기니까 새끼를 여럿이 놓지요. 그런데 인간은 소하고 같아서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난자가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배란이 되면은 요 난자가 나팔관 끝에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부부관계를 하면 요 질 안에 있는 정자가 자궁을 통해서 나팔관을 통해서 여기 난자하고 만납니다. 이게 포유류는 엄마 뱃속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체외 바깥에서 만나죠. 연어가 강바닥에 알을 놓으면은 수컷이 와가지고 알을 뿌리죠. 이건 체외 수정이고 이게 시험관액이죠. 소위 말하는. 근데 자연 임신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난자고 정자가 배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하나가 있고 정자가 있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면서 여기에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아기한테 물려줍니다. 요때 X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되고 요때 XY 정자가 되려면 아들이 되지요. 근데 옛날에 아들 놓는 법, 딸 놓는 법 고민 많이 하셨죠? 옛날에는 딸 많이 가진 부자, 딸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지금은 오히려 딸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 놓으려고 어떤 분은 무슨 약을 먹고 뭘 맞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자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상이 됩니다. 결국 수정란이. 이 착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 착상이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임신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운이 좋은 하나의 포유류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공수정. 인공수정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인공수정은 정자가 요 자궁경부 질환에 있는 정자가 자궁경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자는 수천만 마리 중에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정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약자는 도태가 되고 강자만 올라갈 수 있게끔 조물주가 만들어 놨습니다. 강자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한 정자만 골라서 여기 넣어주는 게 인공수정이죠.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만나 수정되고 착상되는 과정은 또 여자분 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은. 근데 시험관하기 시술은 이 1978년도에 처음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영국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딸을 낳아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시험관하기 자체 임신되는 자체가 뉴스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시험관하기 하면은 바로 임신되는 줄 알고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 포유류 인간은 단태 동물이기 때문에 난자가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난자를 여러 개 얻는 주사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임신율을 많이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배란 주사약을 많이 맞지요. 근데 이런 배란 주사약도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은 소변 받는 통이 따로 있었죠. 소변을 받는 통을 따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호르몬 약을 채취해가지고 여러 개 난자를 얻는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부족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난자를 여러 개 얻는 주사약을 분자량으로 계산해가지고 일정한 품질로 만들게 돼가지고 임신율을 많이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자를 여러 개 얻는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자 난자를 체외해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 안 되면은 바깥에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 이게 체외 수정, 시험관액입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하나 넣을 수도 있지만 두 개 넣기도 하고 여기에 둘이 넣으면은 쌍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착상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이 안 되면은 시험관 아기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분만이 어려우면 재원절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착상입니다. 문제는 착상인데 한번 On day 6 after fertilization, the embryo, which is in the blastocyst stage, ruptures the enveloping membrane. 이렇게 병아리가 계란 껍질 까고 나와 부화하듯이 The embryo is ready for implantation 뚫고 into the 나와서 endometrium. 자궁 내막에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On day 6 after fertilization, the embryo, which is in the blastocyst stage, ruptures the enveloping membrane and subsequently sheds it.
This is referred to 이게 as 착상인데 the embryo is ready for 한번 이런 implantation 적이 into the 있었어요. matriarch. 착상이라는 게 알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은 한 예로 38이었는데 다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도 해도 안 돼가지고 시험관 내기를 3번 해가지고 겨우 임신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에 3살 된 아들을 손잡고 임신 9개월 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원장님, 저 2번째 자연 임신 됐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아기를 가짐으로써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임신 생각을 벗어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 임신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 착상이라는 거는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되면은 자꾸 재촉하시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시면은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46살인데 임신을 하기로 왔어요. 근데 46살 되니까 거의 폐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관 내기를 한 5번 했는데 난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분한테. 이제 임신하겠다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좀 여행 좀 갔다 오라고. 놀러 갔다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몇 달 뒤에 오시더니만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원장님, 저 생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보니까 초음파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자연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임신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고,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에 이 난임 환자를 볼 때 공연히 가만 놔두면 임신될 환자를 제가 방해만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일은 진짜 사실이에요. 15년 전에 임신도 안 되니까 나한테 1월 달에 왔어요. 원장님, 저 임신이 안 되니까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면은 내 불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9월달 추석 때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저 생리가 빠졌다고. 입양을 했는데 9월달에 보니까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애가 아기를 하나 가짐으로써 내가 임신의 생각을 벗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 임신된 거죠. 그래서 이 착상이라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관계가 많다는 얘기고, 착상이라는 게 또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죠? 거기 임신이 잘 될 것 같아요? 조물주가 딱 카트를 시켜버렸어요. 전쟁 때 애기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기가 안 좋죠. 그 조물주가 그 전쟁의 공포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자연히 탁 임신을 못하게 카트 시켜버려요. 착상을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 임신이죠. 그러나 지금은 무정자증도 임신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힘들었지만은 여자 나이만 젊다면은 무정자증도 쉽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정관인데 그 안에서 정자가 안 나올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정관을 맥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전문의 시험 마치고 7월달 대학 교수 발령이 나가지고 3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주임 교수님이 저보고 지금 KBS 앞에 남천동 가족협회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81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여자분 애기 못 낳게 복강경 나팔관 묶고
또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빠지려 해가지고 정관 수술 잔뜩 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 이제 회개한다고 요새 임신시킨다고 아직도 바쁩니다. 다 못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관 수술해서 먹더라도 정관 푸는 수술을 잘 안 하고 바로 요 고환 조직 수술해서 정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있으면은 난자 하나에 정자 한 마리를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이 개발됐어요. 이게 1982년도 현미경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여자가 큰 대궐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수박 맞고 쫓겨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는 아들 둘 잘 낳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는 그때 아마 여자가 원인이 아니고 남성 그림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무조건 임신이 안 되면 옛날에는 여자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임신이 안 되면 여자분도 같이 남편도 같이 병원에 찾아가서 원인을 찾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 한 마리를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시술 이게 현미경에서 한 400배에서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됐어요. 참 그만큼 시술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무정자라도 고환조 수술 해보면 정자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아기를 원하는 분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정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 정자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꺼려 했어요. 또 여자분이 나이가 많으면 다른 사람 난자를 받는 것도 꺼려 했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남동생의 정자를 공여받거나 뭐 이거는 물론 안 되지만은 시아버지 정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자가 안 나오면 혈액형에 맞춰서 정자은행을 이용해서 아기를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결정이 어려운 것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혈액형을 우리가 맞춰줘 가지고 또 임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 고마운 게 저희 병원의 정자은행에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이 다 있습니다. 한 100개 넘게. 그러면 누가 그 정자은행을 보관하냐면은 제 이메일에 연락이 옵니다. 저는 대학생 몇 대학생인데 지금 아무런 질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자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의의 마음으로 정자를 기증하겠다고 저희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그분한테 대학생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또 학력하고 몇 가지 유전 질환 검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 정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민윤리법에는 그분한테 정자를 기증받으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점심 식사나 차비 정도로. 그런데도 자기 차비를 드리면서 포항공대나 서울에서 몇 번 내려와서 기증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보면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기 정자은행에 영하 한 180도로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관되면은 원하는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난자도 냉동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정자 난자를 수정시킨 수정란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원한다면은 정부 지원을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의지만 있다면. 그 다음에 난자은행. 그런데 우리나라 난자은행은 생명윤리법에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50살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51살이었어요. 이분이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자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의 난자를 공여받기 위해서 본인이 난자를 제공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난자를 받아서 시험관아기로 수정시켜서 51살 되는 분의 자궁안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쌍둥이가 돼버렸어요. 51살 되는 분이.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다행히 쌍둥이를 51살에 분만을 했어요. 더 젊어지더라고요. 아기 놓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좀 혼났습니다. 당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몇 년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또 엄마하고 손잡고 학교를 갔는데 다른 엄마는 젊은데 유치원 갔을 때 내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가 그런 거 생각해 봤냐고 하면서 제가 야단 맞은 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환자는 또 얼굴이 젊어지고 좋아하니까 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은 지금 그 아기가 얼마큼 컸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관 아기에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20몇 살 된 딸이 엄마와 같이 왔어요. 그 엄마는 나한테 시험관 아기에서 임신해서 난 딸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또 시험관 아기로 저한테 온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야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요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것도 다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난자은행은 그런 분한테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난자은행을 운영하면 좋은데 정자를 보관하는 거는 정자만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비용이 안 들지요. 근데 난자를 보관하려면은 여러 개 난자 얻기 위해서 주사를 놔줘야 되고 난자 채취해야 되고 이런 시술비하고 약값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지요. 그럼 난자 제공한 사람한테 그 돈을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은행 윤리법에 의해서는 법을 어겨야 난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한테 정자은행은 허가가 되는데 생년윤리법을 고쳐서 난자은행을 설립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던 인공수정을 하던 뭘 하든 간에 시술이 뭘 하든 간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기는 엄마 배에서 10개월간 자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시술을 하든 엄마 배에서 10개월간 자라고 아기가 나온 것인데 만일 인공자궁에서 아기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신문 메디칼럼에 인공자궁에 대해서 마지막 칼럼 쓰고 나왔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자궁이라는 게 제가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이 여자분 계셨는데 아기 놓은 지 한 2달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물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여자 선생님한테. 다음에 두 번째 놀 때는 내 배에서 10개월간 키울래? 인공장에서 키울래? 하니까 인공장에서 키우겠다 싶다는 거예요. 애기 놀 때 힘들다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예로 옛날에는 분만할 때 되도록이면 제왕절개를 수술하면 저희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왜 자연분만을 최대한 시도 안 하냐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일부러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시험관애기는 마지막 하는 방법이지 자연 임신을 고집을 해가지고 시험관애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시험관애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듯이 지금은 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마찬가지로 수술하겠다는 식으로 시험관애기 하겠다는 식으로 한 사람이 인공자궁에서 아기를 키우면은 쉽게 분만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인공자궁에서 아기 놓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 갑자기 섬뜩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초음파로 봤지만 이때는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전자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IQ 한 200짜리 아기를 놓겠다 싶으면은 낭자 정자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 넣어주면은 10개월간 자라서 IQ가 높은 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창 같은 피아니스트 같은 재능 있는 예술인을 내가 갖겠다 싶으면은 그런 예술 기능이 있는 난자 정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정시켜서 10개월간 자라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쿠팡에서 생수 사가지고 배달해서 사 먹을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자궁도 우리가 먼 시대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뭘 먹어요? 불에서 키운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먹는데 지금은 배양실에서 배양시켜가지고 그 배양된 고기를 먹는 시대가 곧 옵니다. 기술이 안 된 게 아니죠. 이걸 언제 적용할지 그 시기가 남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새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겪으면서 하룻밤 잠에는 새로운 게 자꾸 태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이 태어나듯이 인공자궁이 자궁 안에서 대신에 하게 되면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형제라 볼 수 있는지 내 부모라 볼 수 있는지 이런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 생각할 때 이거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사회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시면 손자 손녀는 앉아 있고 며느리는 밥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한 숟갈 뜨면 그대 먹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고 엄마 아빠만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커버리면 다 독립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있고 형제는 유지가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되면은 인공자궁이 되면은 내 형제가 누군지 내 부모가 누군지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너무나 어떻게 될지 참 한편으로는 좋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그 생수 무거운 거 누가 쇼핑 마켓에 가서 삽니까? 두들기면은 생수도 문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아이스케이크도 도착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학교 선후배 관계로 뭉쳐져 있고 또 고향 선후배로 뭉쳐져 있고 또 사회에서는 선후배 관계로 뭉쳐져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공동체로 살았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개개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또 마지막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소떼가 있는데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소떼가 뭉쳐 있으면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한 놈이 소떼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가 각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자가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은 그래도 학교 선후배 관계로 고향 선후배 관계로 또 학교의 스승도 선생님도 스승이었고 또 직장의 선후배가 있고 원로가 있고 한데 이것이 개개인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 4차 산업시대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시대에 바뀌면서 피할 수 없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시대로 하면서 피할 수 없고 지금 정보시대에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겪으면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